이번 시간에는 이제 13장 연습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챕터만 더 하면 되죠. 이 연습 문제, 어려운 문제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시죠. 자, 다음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이 있다니까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간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기타 제조간접비에서 이 세 개가 이제 제조 간접비로 포함된다고 그랬고요. 이론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장 기계의 직접적인 운영자, 당연히 직접 노동 노무비에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 감독자, 이건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간접 노무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장 감독자는 직접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계 직접적인 운영자는 포함된다, 감독자는 아니다라는 거 이런 시간에 잘 설명드렸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두 번째, 원가 관리 용어 중에서 전환 원가, 가공비는 다음 중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자, 두 가지 용어 잘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 전환원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원가에는 직접비가 들어가는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우리가 전환원가, 원재료를 무엇인가로 전환시키는 원재료에 가공을 가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는 가만히 있고요. 그 원재료를 가공하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가 전환원가다, 가공원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 직접 노무비 여기 있네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제조간접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전환원가에 포함한다. 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딱 알맞은 그런 수준의 문제다. 왜냐하면은 자, 어떻게 보면 파트 3에서 지금 회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6챕터입니다. 6챕터. 나머지 경영학하고 우리가 IT는 4챕터씩인데요. 회계는 6챕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경제학, 재무관리, 생산관리 다양한 학문들이 짬뽕돼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험하고 달리 외국 시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 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풀게 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범위 내에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회계학에서 그 큰 계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잘 출제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가장 원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접 재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나왔네요. 그죠? 직접 재료비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초원가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환원가, 가공비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어딘 게 두 개 다 들어가죠? 직접 노무비는 두 개 다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네요. 직접 재료비, 전환원가 아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초원가 맞다. B번이 정답이네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네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조금 큰 문제에 해당되죠. 큰 문제에 해당됩니다. 한번 읽어보자. 조금 기네요. 자, 회사의 생산 라인 중 한 라인에서 기계 고장이 발생했다. 고장 결과로 생산 일정이 늦어졌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중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자, 문제가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과 근무가 발생했다. 그래서 고장 때문에 초과 근무가 발생했어요. 자, 고장했던 안 했던 특정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에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고장이 났든 안 들어갔든지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 시간에 못 맞추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가 고장 났든 안 났든 들어갈 비용은 직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플러스 초과해서 알파 주는 부분은 사실은 기계 고장이 없었더라면 그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죠. 정상적인 인건비만 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초과되는 부분은 간접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정상적으로 기계 고장이 났든 안 났든 그 물건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노무비, 당연히 직접비에 들어갈 거고요. 그 대신 이것이 고장 때문에 초과 근무를 했다. 그럼 그 초과 근무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제조 간접비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에서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자꾸 쪼갠다. 분해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노무비나 초과 간접 제조 간접비를 분석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초과 인건비가 왜 자꾸 발생했느냐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게 적정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그거에 맞는 거 정답은 D번이에요. 한번 보죠. 초과 근무 시간에 초과 근무 할증률을 곱한 금액은 제조 간접비로 처리되고 초과 근무 시간에 정한 임금률을 곱한 금액은 집정 노무비로 처리될 것이다. 자, 하든 안 하든 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은 줘야 되고 그 플러스 알파만 제조 간접비, 기타 간접 노무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산 시스템의 중요한 목표. 자, 이론 설명할 때 예산의 목표, 예산의 목적 쭉 4가지인가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또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가 헷갈릴 때는 다시 우리가 이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걸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셔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이 가능하다. 보시죠. 예산 시스템 책임 중심점을 정의하고 예산할 때 거기다가 뭐 누가 책임지라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그죠? 우리 예산에는 재무예산하고 운영예산 2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뭐 누가 책임지라 이런 거 없어요. 책임 중심점을 정의하고 단 한 번도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고요. 자, 또 책임 중심점을 정의하고 뭐 누락된 예산 이런 거 없죠. 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CD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좋네요. 자, 성과평가 체계를 제공하고 누락된 예산 예측지에 대한 책임을 확정합니다. 자,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누락된 예산이 거기 왜 나올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과평가 체계를 제공하고 조직 부분 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을 촉진한다. 좋은 내용이네요. 자, 이런 누락된 예산 예측치까지 그걸 왜 예측이 되면은 왜 그 예산에다 포함을 안 시켰나요? 말이 안 되죠. 자,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목표 일치성을 보장한다. 뭐 이거는 가능한 얘기지만 누락된 예산 예측치 뭐가 빠질 거다. 그럼 그걸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그걸 예측치를 왜 책임을 부여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이 정답입니다. 자, 예산 수립의 주요 장점. 예산을 왜 수립하느냐? 자, 예산 수립은 경영 및 관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장점이에요. 자, 예산 수립했다고 경영 및 관리를 당연히 대신하지 않겠죠. 예산 수립은 그냥 예산 수립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영 및 관리를 우리가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 그러니까 장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예산 수립은 추정치에 근거해서 이익 계획을 세운다. 당연한 얘기죠. 미래를 하는데 추정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추정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추정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불완전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점하고는 거리는 좀 있다. 자, 예산 수립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된다. 이거는 변동 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예산 한번 수립해 놓으면은 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변동 예산으로 다시 맞춰볼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거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예산을 세우진 않는다. 자, 예산 수립은 부서 관리자에게 다른 상호 의존적인 부서의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자,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전 부서, 전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수치와 숫자로만 나타낸 게 우리가 재무예산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자 잘해서 내는 게 아니다. 옆집 부서하고도 잘해야 되죠. 예를 들어 매출 계획을 세웠다. 매출 계획이 나만 영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품을 잘 만들어야죠. 또 그 다음에 마케팅도 잘해야죠. AS도 잘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전화도 잘 받아야 되죠. 또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 좋은 게 들어와야죠.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유기체적으로 합쳐져서 좋은 예산 계획을 세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부서들하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D번이 아주 좋은 답입니다. 7번 보죠. 예산은 재무적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다. 당연한 얘기죠. 예산이 다음 중 무엇을 제공하기 때문이냐 보면은 이 답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예산이 무엇을 제공하느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처음엔 이해가 상당히 안 됐죠. 자, 우리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래를 계획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 계획 세우는 게 예산이죠. 그래서 내년에 매출은 얼마고, 매출을 얼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개를 생산하든지 우리가 몇 개를 사와야 되고, 몇 개를 생산할 때 그게 생산에 들어간 게 기본적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런 예산을 따지고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 원가 따지고 기타 등등 다양한 예산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예측치다, 목표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회사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은 당연히 틀리는 거야.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예를 들어 여러분 감사부서에 계실 때 감사부서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종합 감사는 몇 번을 나가고, 특정 감사는 몇 번을 나가고, 복무점검 감사는 어떻게 나가고, 또 그 직원들 휴가는 어떻게 나가고,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이런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짧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감이 안 오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다. 어쨌든 예산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회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수단 아니죠.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또 사용하는 수단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요. 오류에 대한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없죠. 한번 정해놓으면은 오류가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수정해 가야 되는 거고, 경영진이 이 역할을 꾸준히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경영상의 재량권을 점검하는 수단이다. 예산이 재량권을 점검한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하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예산에 대한 설명, 우리 이론 때 설명드렸죠. 이 문제를 풀면서도 벌써 종합예산은 뭐가 있었다? 운영예산과 재무예산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종합예산에 대한 설명, 예산과 실제 결과를 나타낸다. 실제 결과는 아니죠. 종합예산은 예상이죠. 아직 실제 결과는 1년이 지나봐야 그 결과가 나온다. 통제 가능한 원가만을 반영한다. 예산할 때 통제 가능한 것만은 들어갈 수가 없죠.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가 모르니까 통제 가능한 원가만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자, 제조원가 차이를 결정하기에 사용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원가 관리에서 더 한참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고요. 몇 단계 거치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제조원가 차이를 파악할 수는 없다. 자, 운영예산을 포함한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종합예산은 운영예산과 재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개별 예산 명세서는 연간 포괄예산 또는 종합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된다. 직접 노무비 예산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제공하는 예산 명세서가 뭐냐? 자, 우리가 직접 노무비라는 건 뭐가 필요할 때 이게 어느 단계가 주어져야만 우리가 직접 노무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우리가 판매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운영 예산에서 우리 내년에 몇 개 팔 거야. 그럼 몇 개 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재고 자산이 몇 개가 있어야 돼. 즉 판매 가능한 상품이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든지 사오든지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예산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제조 예산이 결정되죠. 제조. 몇 개 우리가 만들 거다. 그럼 몇 개 만들려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직접 노무비 예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제조 예산이 나와야 된다. 생산 예산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보면 판매, 그 전 단계죠. 판매 다음에 생산 예산이 나올 거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원재료,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관제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현금 수령 및 지출명세서 이런 것들은 어디? 재무예산하고 더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D번 생산 예산이 주어지고 몇 개 생산할 거다. 그럼 몇 개 생산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재료, 인건비 이런 걸 따져야 되겠죠. 자, 10번 한번 따져보죠. 회사는 향후 6개월간 완제품 24,000단위 판매 예산을 수립했다. 24,000개 팔 거예요. 완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4파운드의 직접 원재료가 소요된다. 주어진 자료는 다음과 같다. 6개월 동안 몇 파운드 직접 재료를 구매해야 되느냐. 자, 조금 이제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두어 단계씩 거치는 건 상당히 나오기가 힘들고요. 나오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기초하고 목표 기말재고 자산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빠지든지 아니면 둘 다 제로로 놓고 푸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나왔지 이렇게 두 단계씩 거쳐서 나오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론의 논리를 우리가 추론하게 논리를 쭉 이어가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죠. 자, 24,000 단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팔 거다. 그러면 첫째 24,000 단위가 있어야 돼요. 24,000 단위가 있어야 되고 자, 연말에 내가 내 창고에 몇 개 보유를 할 거야. 그죠? 기말재고로 몇 개를 갖고 있을 예상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갖고 있던 게 있어요. 그거 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완제품 생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4,000 단위를 팔아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12,000 단위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죠. 왜? 내가 창고에 뭐 있어야 되니까 12,000 단위. 그런데 이미 몇 개가 있다? 14,000개가 있으니까 빼야 된다. 그래서 자, 완제품 생산은 몇 개를 해야 된다? 22,000 단위를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22,000 단위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재료가 4파운드가 있어야 된다. 한 단위 생산되는데 4파운드다. 그럼 몇 개 있어야 돼요? 22,000 곱하기 4. 그죠? 그러면 뭐 그죠? 88,000인가요? 2만쯤이 있어야 되는데 자, 기말에 몇 개 들고 있을 거다? 48,000개 들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미 몇 개 갖고 있다? 44,000개 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빼면 92,000 단위가 필요하다. 92,000 단위를 우리가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계산기만 해도 몇 번을 두드려야 되죠. 그래서 외국 시험은 이것을 예를 들어 한 문제당 1분이 주어진다 그러면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지 이걸 한 문제 푸는데 5분씩 걸려가지고 다른 문제 못 풀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상당히 좀 큰 문제다 이것만 해도 그래서 아마 나온다면은 요걸 다 제로로 한다든지 그죠? 요걸 다 제로로 하면 편하죠. 어떻게? 우리가 24,000 단위 필요하다 그러면 곱하기 4 지금 몇 개 있냐? 요 정도에서 뭐 한번 한 단계 거치는 건 몰라도 이렇게 여러 단계, 여러 번 계산기를 뚫리는 문제는 잘 나오기가 힘들다. 자, 다음은 11번 제로 베이스 예산 수립 ZBB의 주요 특징은 뭐냐? 자, 요런 이론적인 문제들이 계산 문제보다는 용어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아주 기울이셔야 되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또 좀 특이하잖아요. ZBB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로 베이스 예산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제로에서 시작한다. 제로 베이스를 놓고 제로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예산을 항상 수립하는 것이다. 보죠. 전년도 예산을 받아서 벌써 틀렸죠. 제로 베이스인데 왜 전년도 예산을 왜 받습니까? 이건 증분 예산이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각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감소되어야 하는지 또는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이거 지금 하는 건 맞아? 작년에 이만큼이었으니까 올해 추가 인플레이션 플러스 얼마 이게 아니고 자, 이거 있는 거 맞아? 하는 게 맞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새로운 걸 뭐 해야 돼? 이게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그대로 존치돼야 되는지 감소돼야 되는지 또는 제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결정을 한다. 자, 모든 활동이 정당하며 증가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받을 벌써 증가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받을 이건 제로 베이스가 아니죠. 벌써 틀린 정의에서 벌써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유형자산에 대한 뭐 자본 지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로 베이스 예산은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 자, 뭐 영어로는 아주 복잡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어디는 최종 종료된 연도에 10만 단위 제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최근에 10만 단위를 생산하는데 이런 비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이런 비용 구조를 갖고 있대요. 자,
이 제조간접비 중에 10만 달러와 판매관리비 10만 달러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변동비다. 즉 제조간접비는 2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는 변동비, 10만 달러는 고정비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는 여기서 15만 달러인데 10만 달러는 고정비, 나머지 5만 달러는 변동비다. 자, 1년 동안 11만 단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얼마냐? 역시 상당히 큰 문제죠. 이렇게까지 뭐 제조간접비나 판관비 둘 중에 하나만 주든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크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변동비 요소하고 고정비 요소를 이제 갈라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건 다 원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다 변동비죠. 제조간접비 이 중에 10만으로 변동비, 고정비. 자, 판관비는 여기가 5만이 변동비, 10만이 고정비에서 자, 변동비는 45만 원. 자, 몇 단위를 판매할 때? 10만 단위를 할 때. 그런데 이제 11만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10만 단위 할 때 단위당 얼마죠? 4.5달러예요. 4.5달러. 그런데 이제 11만 단위를 판다고 그래서 생산해서 파니까 어떻게? 4.5 곱하기 11만. 여기 비용이고요. 플러스 고정비는 계속적으로 항상 발생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4.5 곱하기 11만 단위 더하기 20만 달러 해서 69만 5천 달러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역시 이 문제도 조금 큰 문제죠. 왜? 시간 안에 풀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은 연습의 시간입니다. 연습의 시간이니까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통해서 논리를 자꾸 잡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원가 관리에게는 변동비와 고정비 요소를 잘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써먹을지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달성된 조업도 관련해서 작성된 예상과 실제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뭐냐? 자, 고정 예산은 올해 10만 단위 생산해서 팝니다. 끝.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8만 단위밖에 안 됐더라. 또는 막상 해봤더니 12만 단위를 했더라. 초과했더라. 자,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거냐? 단순히 무조건 10만 단위 정해놓고 이거에 미달됐느냐, 초과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해질 수가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많죠. 자, 우리가 잘못해서 물건을 조금 팔았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됐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시장 상황, 우리뿐만 아니라 전 경제 주체가 영향을 받더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래 예측이죠. 예산은 그 예측에 100% 동일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별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정해보는 거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해가느냐. 이것이 8만 단위일 때, 12만 단위일 때는 어떤 식이 될 거냐. 이것을 우리가 결과치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산과 실제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월별 아니고요, 회전 아니고요, 종합 아니고 변동 예산 우리가 이론할 때 한번 살펴봤죠. 고정 예산에서 우리가 단위가 줄을 때, 단위가 늘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결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14번 문제. 회사는 단일 제품을 만든다. 이 제품 관련 추정 원가 재료, 제품 및 회사에 대한 기타 정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 손익분기점 도달해서 판매하는 손익분기점 수량을 묻는거나. 그럼 지금 보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 변동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고정비 나왔어요. 답 나왔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 그래서 고정비 나누기 P-VC 판매 가격 빼기 우리가 변동 원가 요걸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거 559만 8,720 더하기 373만 2,480 나누기 40 빼기 24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역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이게 뭐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 테스트 하는 거 아니고요. 나온다면 예를 들어 뭐 5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렇게 뭐 10단위까지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연습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559만 8,720달러 더하기 373만 2,480 나누기 40 빼기 24.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험에는 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걸 단순화하면 예를 들어 50,
여기 40, 그럼 10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걸 100만 원. 이건 뭐 얼마든지 암산으로 가능하죠. 문제가 난다면 그런 식으로 날 거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자꾸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전략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참 좋은 문제예요. 계산 문제를 안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알고 있느냐, 도출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묻기가 아주 저는 이런 문제들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손익분기점 공식 암기하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문제도 나왔죠. 그래서 고정비 나누기 공헌이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손익분기점을 감소시키는 거. 지금 왜냐면 분모와 분자가 있는 거죠. 고정비 나누기 공헌이익. 그러다 보면은 자, 이것을 감소시키려면 Q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고정비가 떨어지든지 분모가 커지든지 하나당 남는 이익이 많아지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리시든지 아니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연습장 준다고 말씀드렸죠. 연습장에다 빨리 공식을 써놓고 화살표를 그려놓고 답을 찾으면 되죠. 고정원가 모두 증가. 이거 틀린 거죠. 무조건 분자 분모를 모두 무조건 틀린 거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모두. 자, 고정원가는 감소시키고 좋은 얘기네요. 공헌이익은 증가시킨다. 자, 고정비 줄이고 공헌이익 증가시킨다. 분모 줄이고 분자 줄이고 분모 늘린다. 정답 바로 좋은 정답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공식을 활용해서 묻는 문제들이 뭐 EOQ라든지 뭐 몇 개 이미 살펴본 바 있죠.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소매회사는 변동원가의 60%를 가산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추가로 회사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 가격 인하를 자주 사용한다. 만약 평균 10%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의 공헌이익률은 얼마냐. 사실 이런 문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돼요. 그냥 단순하게 판매 가격을 얼마 하락한다. 변동비는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면 모르는데 지금 뭐냐면 변동원가의 60%를 가산을 한다. 그럼 변동비 플러스 0.6 변동비 이꼬르 판매 가격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지고 이게 식을 전개해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한번 저걸 해놔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종전의 공헌이익, 지금 공헌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전에 베리어블 코스트, 변동비 더하기 0.6 VC. 이것이 원가의 변동원가의 60%를 가산한 가격이 우리가 뭐죠? 판매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판매 가격에서 뭘 빼? 변동비를 빼면은 0.6만쯤이 0.6 VC만쯤이 공헌이익이고요. 자, 나누기 VC 플러스 0.6. 그래서 1.6 VC 해서 지난번에는 37.5%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요거를 판매 가격을 10% 하락한대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죠? VC 더하기 0.6 곱하기 이제는 10% 하락이니까 0.9가 돼요. 그런데 변동비 변화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빼기 변동비 나누기 VC 더하기 역시 판매 가격이 1.6 VC 곱하기 0.9가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30.6%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로 한번 해서 풀어도 가능하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식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상의 숫자를 넣어서 푸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옛날에 변동비가 100이었다. 변동비 지금은 안 변하는 거죠. 자, 옛날에 변동비 플러스 어떻게 해요? 0.6이에요. 60% 가산했어요. 그럼 판매 가격이 160원이었죠. 160원. 그런데 이번에는 160원에서 10% 다운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비를 빼면은 요것이 공헌이익이 되죠. 나누기. 자, 요것이 160 곱하기 0.9가 새로운 우리가 판매 가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역시 이렇게 30.6%가 나온다. 여러분 시험에서 상당히 나오긴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그냥 훑어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역시 상당히 긴 문제예요. 이렇게 긴 문제는 나올 수는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만 이거의 반 정도 규모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나올 수 없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가 나오면 지문 먼저 풀어보는 게 좋아요. 뭘 물어보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보고 문제를 읽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위 네 가지 비용 중 책임 회계 기준으로, 책임 회계와 관련된 거구나. 자,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잔뜩 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해놨고요. 자, 책임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부문성과 보고서에 논리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뭐냐? 자, 책임 회계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거기서 책임 완수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질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게 맞는 거냐? 네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네 가지. 자, 그래서 한번 그냥 이걸 읽지 말고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여기서 가장 정확한 걸 우리가 빨리 고르면 돼요. 자, 부문 매출의 기준으로 배분된 회사의 관리 비용, 이게 공통비를 배분한 거네요. 그죠? 그럼 배분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책임 관리자가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자, 각 부분의 인원수 기준으로 배분된 인건비 역시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인원수 기준이니까 좀 낫다. 어쨌든 그러니까 순매출의 기준이나 인원수 기준이나 배분된 건 마찬가지다. 자, 각 부분에 균등하게 배분된 컴퓨터 설치 비용, 균등하게 배분됐대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컴퓨터 숫자에 의해서 뭐 배분됐다면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세 개는 좀 거시기 하고요. 자, 실제 사용된 시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구해서 각 부분에 부과된 컴퓨터 운영 비용, 변동비래요. 좋은 지문 같네요. 그죠? 왜? 실제 사용 시간에 미리 정해진 표준에 의해서, 표준 원가, 표준 배부율에 의해서 네가 몇 시간 사용하면 네가 얼마 책임져야 돼. 좋은 얘기네요. 자, 모든 변동비, 효율성, 비효율성은 컴퓨터 부서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이 좋은 설명이다. 4번이. 그래서 보면 회사의 관리 비용, 인건비, 컴퓨터 설치 비용, 고정비, 컴퓨터 운영 비용, 변동비, D번이 좋은 정답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다. 이렇게까지는 안 난다. 그러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연습은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다음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 책임회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설명. 책임회계 또 나왔어요. 자, 관리자는 자신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용인에만 책임을 져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죠. 쥐가 책임 못 지는 거에 대해서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좋은 얘기고요. 원가 중심적 관리자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이익 중심적 관리자의 초점보다 더 좁을 것이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원가는 원가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이익은 어떻게 해요? 매출도 책임져야 되고 원가도 살펴고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수익, 매출, 그 다음에 비용, 원가 다 본다. 이익까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폭넓게 초점이 넓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회사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은 궁극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100% 통제 가능하다.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책임 회계할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설명에서 자, 다른 누군가가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책임질 겨. 조금 설명이 좀 거시기하네요. 자, 책임회계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운영은 개별 관리자가 통제하는 별도의 영역으로 조직화된다, 구성된다. 당연하겠죠. 자, 특정 임원이 있다 그러면 특정 임원이 관할하는 그런 영역의 부서들을 모으죠. 또 그 밑에 관리자가 또 있다면 그 밑에 관리자가 책임질 수 영역, 부서, 부문 이렇게 따로 정해지지 막 흩어놓고 네가 알아서 관리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답은 10번이 제일 적절하지 않다. 자, 다음 19번 문제. 책임회계 또 나왔어요. 책임회계 시스템에서 관리자가 책임지는 것은 뭐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책임지는 거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 남이 똥 싸놓은 거 이런 건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보죠. 고정원가는 아니고 변동원가다. 사람에 따라서 고정원가도 책임질 때가 있죠. 아주 높은 분야에 있어서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고정원가도 책임질 수가 있다. 자, 기간비용은 아니고 제품원가. 왜 또 기간비용은 아닐까요? 기간비용도 어느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수가 있죠. 증가분원가. 증가된 것만 책임진다? 그건 조금 그렇고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가. 아주 좋은 답이 있네요. 책임 원가 시스템에서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내 영향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원가가 책임회계 시스템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아주 좋은 지문이 있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회계학 문제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쭉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만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긴 문제들은 풀지 마세요. 시간 낭비합니다. 저도 혹시 저도 이제 독학을 했죠. 독학을 했고 저도 옛날에 공인회계사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제가 책도 원가관리회계까지 포함해서 회계원리, 중급회계에서 약 2000페이지 책을 써봤기 때문에 회계학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자신이 있죠.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제가 독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문제가 나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아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어렵고 긴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자,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서 딱 나오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거의 암산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수준이 나오지 이렇게 긴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논리잡기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이제 먼저 읽어보죠. 자, 회사는 성과 보고 목적으로 성과 보고 목적이구나. 책임 회계 좋고요. 원가 비용은 보고서에 기간 원가 또는 제품 원가로 분류가 된다. 창고 부서 관리자에 의해서 통제하에 책임성 회계 성과 보고서에 제품 원가로 기재될 총 인건비는 뭐냐? 자, 창고 관리자의 통제하에 있어서 자, 우리가 제품 원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창고 책임자가 책임지는 창고 관리자가 책임지는 원가가 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럼 인건비 묻는 거예요. 다 인건비네요. 창고 관리자, 수령 직원, 선적 직원, 종업원, 복리후생비.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는 임금 및 급의 30%를 이제 추가적으로 주는 거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죠.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령과 고객에게 완제품을 선적하는 것은 창고 관리자의 통제에 있다. 그러니까 창고 관리자는 누구? 원재료, 수령, 그 다음에 고객에게 선적하는 것까지 창고 관리자가 책임을 지네요. 그런데 창고 관리자의 수령 활동은 60%는 수령 활동에, 선적 활동은 40%를 소비한다. 자, 수령 및 선적 업무를 위한 별도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고요. 창고 부서 인건비는 다음과 같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게 제품 원가의 제품. 자, 선적 원가는 어디에 들어가죠? 선적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갈 거예요. 수령하는 건 원재료의 원가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적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제품 원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에 들어오는 원재료의 수령과 관련된 내용을 갈라내야 돼요. 그래서 선적 아니고요. 창고 관리자.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죠. 창고 관리자를 책임 회계에서 창고 관리자의 부서에 들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령 직원들 당연히 이거는 이제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의 인건비 곱하기 30% 요거에 30%가 우리가 이제 수령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창고 관리자의 임금이죠. 창고 관리자의 임금. 이것이 자 문제에서 수령 활동에 60% 쓴다고 했으니까 이 60%를 제품 원가에 배부할 거냐 말 거냐. 자, 여러분한테 우리가 앞부분에서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할 때 간접 따져봤죠. 그래서 이 관리자는 누구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비에 들어가나요? 간접비에 들어가나요? 간접비에 들어갈 거고요. 자, 책임회계예요. 창고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그럼 자기는 누가 책임져요? 자기는 내 윗사람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건비는 내 윗사람의 책임회계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죠. 그죠? 창고관리자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창고관리자 바로 위에 있는 임원이 책임질 거다. 창고관리자는 자기 밑에 있는 거 책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를 잡으시면 간단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창고관리자의 통제하에 있는 책임성과 보고서니까 어떻게 수령 직원들 75,000원 하고 요거에 30% 배분받은 30% 금액이 그래서 어떻게 75,000원하고 곱하기 1.3에서 97,500달러가 책임성과 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간히 좀 까다롭고 긴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긴 문제들 출제되기가 어렵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차원에서 하시고요. 혹시 다른 교재나 다른 책에 나오는 문제 풀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드린 그런 내용들만 쭉 학습하시면 충분히
회계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3장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장을 공부합니다. 자, 14장 역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그 논리들이 쭉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점이다. 그래서 그 논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복습을 쭉 하시면서 오셔서 계속 논리를 잘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